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공개 당연히 공개해야죠. 근데 이게 공개한 게 맞습니까?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에 6년 반 사이에 약 23억이 드러났습니다. 대략 나눠보면은 6년, 7년이라면 7, 3, 20, 1년에 3억? 사실 뭐 3, 4억 뭐 정도? 본인이 서울 고검장으로 퇴임했던 2017년보다 이건 신고한 것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대략 한 22억, 뭐 23억이고, 뭐 실제로 신고된 거 이거 합치면은 뭐 검사장 퇴직 후에 5년간 46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 8천만 원.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업 근로연금 뭐 다 합쳐갖고 뭐 이렇게 되는데 5년간 대략 한 46억 정도입니다. 이거 이제 인사청문회로 공개가 된 거니까요. 그럼 5년간 그럼 이거 1년에 한 10억, 9억 정도 벌었다는 거죠. 5년간이니까. 아니죠. 5년간이니까 9억. 그렇죠.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실력, 능력 가지고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장하고 장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특정한 직종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적이지 않다. 아니면은 사실 석연치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2년 농협 비상임 이사직, 2022년 8월 오리자산운용 사회이사직 겸임 1억 2천 급여.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사건을 수임해 갖고 그 수임을 해서 뭐 적절한 뭐 변호를 해주고 그 사람 승소하게 해서 좋다. 그건 뭐 자기 능력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정관예우 혹은 일종의 자기가 실제로 수임한 것이 아닌 자문 비슷한 게 하면서 이름, 로펌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주고 돈은 뒤로 돌려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검찰 고위직 검사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수사한 내용들.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를 했을 때는 마치 지가 최고로 뭐 정의의 사도인 양 막 검사들 그런 어떤 그 꼴값들 떨잖아요.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막 그래요. 물론 적지 않은 검사들이 진짜 열심히 그리고 봉사 정신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위 검찰 고위직을 나와서 마치 자기가 이 성의 사도인 양 한 거에 하고 나와서는 자기가 처벌한 그런 이유에 아니면 그런 공간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마약 검사라고 하는 자가 마약 범죄자한테 저기 변호사 개업 후에 걔네들한테 수십억씩 받는다. 그러면 아예 뭐 정의의 사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직업인이다. 그래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지가 뭘 하든 뭐 그 상관이 없죠. 투명하게. 즉 A란 변호사가 A란 사건을 수임해 갖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성공 보수 얼마 받았어? 그럼. 근데 그렇지 않고 이름만 무슨 비상임 이사직 뜻 올려놓고 아니면 뭐 어디로 범에 뜻 했는데 사실은 사건 수임한 게 또 그거 없어. 그냥 뭐 연봉으로 퉁으로 받는 거야. 그럼 걔는 뭘 한 겁니까 거기서?
이런 식의 불투명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기록이 정확히 공개돼야 된다. 재판 기록이 정확히 공개돼야 된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뒷거래를 해갖고 아니면 이런 정관이율을 받아갖고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된 재판인지 수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 있는 애, 돈지랄해서 돈 많은 애가 비싼 변호사이면 걔는 이기는 거고. 이래서 되겠느냐. 물론 박성재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고위 검찰직, 고위 법관들이 하는 소위 이 부정의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적어도 고위 검사장급 나온 사람, 검찰, 법무부 장관까지 할 사람이면은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청렴할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는 애들 글쎄 청렴하다, 투명하다, 청렴하게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변호사 업계 한국경제신문에 변호사가 1년 걸릴 일 1분 만에 끝, 법조기가 뒤집어졌다. 긱스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AI입니다. 제가 범죄 AI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국의 루미넌스라고 하는 그런 계약 전담 AI가 선보였는데 엘박스, 로엔국 같이 국내에 그 법률 AI, 이런 거. 지금 법원과 경찰에도 업무에 AI. 경찰은 조서 꾸미는데 AI 이거 이용할 거라고 제가 방송한 적이 있죠. 리걸테크라고 하는 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키울 거다. 근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 AI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판결문 자체를 공개하기 너무 꺼려하고,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판결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판결문, 공적으로 나오는 판결문도 돈 받고 한 장당 얼마 하고 한 건당 얼마 하죠. 그게 왜 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판사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하고 어차피 거기에 있는 인지대 이런 게 형성된 건데 그 결과가 공개가 안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주의예요. 그러면 재판이 공개되는 만큼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도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거고,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도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는 판결문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지랄지랄 생지랄을 하는데, 이제는 좀 뭘 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그림 파일로 해갖고, 근데 요즘 그림 파일 다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판결문이 다 전수가 공개돼야지 이거를 학습시키면은 실제로 판사들 중에서 허접한 그 쓰레기 같은 판결 내는 애들은 아마 금방 쫓겨날 겁니다. 그러길 바래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변호사들의 실력이 검증이 됩니다. 이게 그냥 정관예우 이렇게 후다닥 친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들, 그럼 걔네들은 돈 버는 거죠. 아니 그래야 자본주의 아닙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수백억을 벌든 수천억을 벌든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투명해야죠.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린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이렇게 판결 낸다고 명확히 공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실력 따라가는 건데, 실제로 변호사가 열심히 해도 판결을 엉뚱히 놔버려. 엉뚱히 난 게 판결이 공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놈이 정관예우를 했든 뭘 했든 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자기 동문한테 이거 줬던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판결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 기록도 공개가 돼 갖고 개방이 돼서 그거를 통해서 일반 시민도 얘네들이 수사를 진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검찰의 기소 기록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최선을 다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직접 다른 변호사랑 짜고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건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범인이랑 짜고 대충 기소했는지 이거 누가 합니까? 예? 그거 검사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못 하잖아요. 경찰 수사하는 애가 돈 처먹고 수사 대충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게 제도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투명한 공개의 객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AI. 그래서 사실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죠.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사람이 단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걸 AI가 해주는 거예요. 침범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더 높은 영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판단 영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리타분한 우리나라의 그 법률 기득권자 놈들은 뱃속에 똥 같은 거 손에 쥐어갖고 그거 그냥 아끼다 똥 된다. 이 새끼들아. AI가 확대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지. 근데 AI가 확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 공개를 안 하는데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사법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가에 사람도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 공개. 야, 그따위로밖에 못해? 다른 사건을 보니까 이건 이 수사관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따위밖에 못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왜 못했어? 라고 지적해. 그래. 그래서 수사관들도 경쟁. 그래서 능력 있는 수사관이 수사팀장이 되고 총수가 돼갖고 이것도 실력 경쟁.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최선의 실력 있는 자가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갖고 최선의 결과를.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놈들이 진짜 떠들어대는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지들끼리 입 맞추고 해갖고 지들끼리만 이렇게 돈 많은 놈들 계속 돈 많고 권력 있는 애들 계속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 시장을 확대해서 리걸테크를 확대해야지 확대의 효과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이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가 연구한 겁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법률에 AI에게 동원해서 거기에 리걸테크가 적용돼야지 지금 비싼 변호사비 못 내갖고 억울하게 당하는 취약한 돈 없는 사람들이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특히 사법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스쿨은 망했죠. 로스쿨은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AI라든가 이런 거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외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투여되고 있어요. 한국은 그거 아끼려다가 외국한테 시장한테 뺏겨버립니다. 작은 거에 연연하다가 큰 거 다 놓칩니다. 판결문 데이터, 사건 데이터. 관련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지금 법의관 뽑으려고, 부검이 뽑으려고 3차례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는 딱 1명.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의대 나와서 전문의까지 땄어요. 병리. 생각해보세요. 의사 나와서 전문의까지 따는 몇 년, 15년 정도 걸립니다. 레지던트까지. 그러면은 지금 연봉으로 받는 게 실제로는 의사 평균 연봉이 2억 3천입니다. 전문의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3억은 넘게 받습니다. 근데
국가수 초봉 5급, 그것도 달랑. 전문간의 법의간의 초봉이 야간수당 합쳐서 8천밖에 안 됩니다. 법의관 8년차, 10년차가 1억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강의한다 해도 실제로 2억이 안 되는 거예요. 더블 차이 나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의 법의관이나 부검의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검이 법을 만들어라. 법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맞는 부검의의 자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육성을 해라. 이게 공공의료 영역 뭐 이렇게 하는데 별도다. 이거는 실제로 부검의는 어차피 개업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과학수사 영역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소수의 법의관들이 지들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죠. 사실은 그 연봉 저 적게 받으면서 하니까 잘 대단한 건 맞죠. 근데 기준도 설정이 안 돼. 지들이 하는 게 다 진리야. 근데 그게 실제로 국가수에 부검한 게 데이터화돼서 교과서화돼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부검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라는 역질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옛날 방식의 부검의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술과 데이터와 공개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붙인다고 하면은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CORENER,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뭐는 부검의 법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의사 수준으로 양성하지 않아도 준의사급으로 양성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 영역에만 할 수 있고 이것을 평생 퇴직할 때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민간 영역에서 법정에서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영역을 개척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지금 있는 말하는 법의관, 부검의 애들이 사실은 이러는 거죠. 아니 뭐 국가수가 법의관 인력난 뭐 해갖고 막 죽는 소리 하지만 그런 어떤 일종의 특권주의에 빠져갖고 결국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 부검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의가 합니다. 공의. 즉 말하자면 국가수는 부족한 일수를 메꾸기 위해서 민간회사한테 일부 부검을 맡기겠다. 일부가 아니에요. 23%. 정확히 말하면 국가수가 의뢰하는 부검 촉탁 외부 의사가 33%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사실은 공의 외부, 그 외부가 전 국가수 뭐 법의관일 수도 있지만은 전혀 부검과 관련된 것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국가수 법이 없으니까. 자격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부검입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국가수가 외부 의사들은 부검을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떨어지고 부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안이 형편이 없다라는 걸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얘들은 이런 거잖아요. 예산 많이 편성해달라. 그러니까 연봉 3억짜리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런다고 해서 부검의들이 많이 늘겠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즉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표준화하지 않고 이것이 부검의마다 자기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에서는 연봉을 많이 준다 한들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도 이 영역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부검의 한다는 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육성체제를 만들고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의사 수준으로 하지 않아도 준의사급으로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경력 있는 부검의들한테 이것을 일종의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데이터 중첩 시스템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종의 이제 계급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부검의 중에서 서울대라든가 좋은 뭐 최고의 대학 나온 그 교수들이 가장 탑에 있고 그 밑에 있는 부검의들 그 경력 차에 따라서 계급화되어 있어 갖고
여기에 따라서 일종의 자기들이 만든 어떤 자기들의 틀로 이걸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법제화되거나 제도화되는 건 아닙니다. 얘들이 하는 게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울한, 얘들이 틀린 거, 애들이 억울한 건 외국의 법의관을 봐도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맨날 제가 이 보수신문이나 신문 애들이 떠들어대는 거, 즉 말하자면은 올해도 부검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전체 뭐 중에 한 명밖에 안 왔어요. 뭐 사실은 56명이 정원인데 지금 뭐 30 몇 명밖에 안 돼요. 막 그리고 상 적지 않은 수 지방 같은 거는 실제로 공의들이 해요. 뭐 촉탁이가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실제 부검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그러면 대안이 뭐냐? 부검의법이나 증거보관법을 하고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준의사처럼 미국의 시스템 같이 형태 의사 교육의 반 정도만 받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적 전환을 해라. 그리고 그들한테도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대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말한 이걸 누가 반대하느냐? 부검이들이 반대해. 왜냐? 자기들의 기득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웃긴 인간들이라니까요. 사실 그래서 되게 황당해요. 부검이법이 없고 부검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그거 어쩌자는 거야? 야, 법의관, 북가수, 야, 너네들, 그게 어쩌자는 거니? 얘네들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국가수부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죠? 실제의 정확한 데이터, 즉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런 사건은 진짜 부검이 필요한가? 그리고 부검의 수준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검의 순서, 그 데이터의 표준화의 정도, 거기에 드는 시간,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됐나? 그걸 해봤나? 사건 기록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거에 이렇게 기대 갖고 이렇게 과학화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단히 과학적일 것 같은데 대단히 비과학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진짜 그런가? 국가수 작년에 법의관 한 명이 부검을 196건을 했다고 합니다. 365일에 200건이면 거의 그 하루에 한 건씩만 해도 사실은 저 휴문을 빼면 거의 하루에 한 건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5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 그런데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죠. 이렇게는 안 돼. 그러면 예산은 지금의 2배 못 도와줘.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부검일 자체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AI 같은 별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부검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부검의 중요도를 바꿔서 이런 다양. 그러려고 하면 국가수가 지금까지 해온 데이터를 공개를 해라. 오류 데이터도 공개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백날 얘기해도 들어 처먹질 않은 게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런다고 계속 과학수사 떠들고 있는데 웃긴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수사 떠드는 건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부검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동물 부검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동물 부검하는 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사들이 할 것 같은데 그럼 동물 법의학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면 수의사들한테 이걸 하는 거예요? 수의사들이 미쳤습니까? 연봉이 훨씬 더 많은데? 자, 반대로 그럼 이게 일종의 중간 과정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표준화 시키려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긴 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동물보호법 39조에 사인 규명을 위해서 전문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기존의 수의학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보건교육신수센터가 3년 뒤에 세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보건 교육하는 그 자격은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것도 곧 논란이 많을걸요. 어쨌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자, 지금 입대하는 애들한테 전수 마약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을 것 같죠?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럼 마약 검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음주 검사가 아니에요. 음주 검사라고 하는 것은 술만 하는 거잖아요. 마약 검사는 마약종이 다 다릅니다. 그럼 몇 종까지만 할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마약은 히로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약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독된. 근데 그걸 다 한다고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웃긴 소리예요. 그럼 제한된 몇 가지만 한다. 그럼 그러려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신병교육대라든가 아니면은 1개월 신교대라든가 아니면 뭐 전반기 후반기 교육을 몇 개월 하면서 주기적으로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평가를 해갖고 얘는 좀 다른 어떤 증상이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들을 중심으로 마약 검사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대 마약 검사라는 것이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헛돈질한다. 진짜 쓸 때에 안 쓴다. 마약 검사가 뭔지를 모르는 놈들이 얘기하는 거다. 마약 검사가 음주 검사라고 생각하는 착각. 근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데 원래 마약 검사를 다 한다면 그것도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만. 그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경찰들이나 아니면 교정이나 아니면 검찰 뭐 이런 수단 마찬가지예요. 들어올 때도 당연히 하지만 업무 평가하는 과정에, 교육하는 과정에 1년이든 2년 거기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요거 좀 이 행동이 좀 특이점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정밀 마약 검사를 하되, 그 정밀 마약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기록 자체를 묻어두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약 검사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마약 검사 입대하는 모든 장정들에 대한 그 마약 검사를 한 거고, 돈은 돈대로 쓰려고 하는 거고, 저는 여기에 이 마약 검사의 시약이나 아니면 마약 검사 키트를 공급하는 놈들의 로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합니다. 제가 너무 과한 추정인가요? 이 어떤 정책을 할 때 대가리가 없는 놈들이 진짜 참,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겁니다. 진짜 필요한 어느 요소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갑갑한 거죠, 사실은.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